숨소리 힐링 시어터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미디어숲에서 발행하고 판덩이 지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소개해 드릴 건데요. 톰 홉킨슨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긍정적인 글을 읽고 매일 아침 유익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 판동은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인 논어를 읽고 생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우울증이 생겼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군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자의 논어는 사람 마음속을 파고든다. 그 감동은 나이 불문이다.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공자는 논어를 통해 해답을 제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능력과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공자가 했던 이런 말들을 듣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공자왈,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자의 지혜로운 말들 때문에 그 깨달음의 황홀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논어를 읽고 근심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저자 판동처럼 삶에 지쳤을 때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공자의 논어를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 쉽게 해석해서 이야기해준 책, 바로 오늘 읽어드릴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추천드립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조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내 어깨에 내려앉은 짐과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를 보여주는 창이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짐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짐을 알 수 있다. 라는 구절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짐이 어느 방면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중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자에게 제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교육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스승은 학생의 잘못을 통해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힘을 보태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공자가 제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인격을 알 수 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주제로 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 하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건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했거나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되도록 인간관계를 멀리해야 한다. 종교는
사람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일정한 형태로 분류한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세븐을 보면 기독교는 죄를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식탐, 음욕으로 분류한다. 반면 불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 뒤 가장 정제된 방식을 사용해 분류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의 경우 공자는 잘못을 분류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유교는 가장 간단하게 과함과 미치지 못함으로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과유불급이다. 공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들은 주로 과하거나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자로가 공자에게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들은 걸 곧바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걸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냐,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제자였던 자로였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제자 염류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달랐다. 염류가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들었으면서 어째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냐, 뭘 꿈을 대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제자가 공자에게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다르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로와 염류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다. 각기 특징이 다르기에 다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여기서 성격이 급한 건 과함으로 볼 수 있고 성격이 느긋한 건 미치지 못함으로 볼 수 있다. 공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함과 미치지 못함에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절약해 인색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아 사치하는 건 모두 좋지 못한 태도이다.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중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를 위한 일은 기꺼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멈출 줄 알며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도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는 인생, 행복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문장이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문장이다. 공자는 아침에 세상의 진리에 대해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닌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초자아적 정신이다.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공자는 도를 추구할 수 있다면 육체를 버릴 수 있다 하고 말한다. 이 문장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 자세로 학문에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E는 mc 제곱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여 우주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려고 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정말 죽어도 좋을 정도로 무척이나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에 끝없이 다가가기만 할 뿐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를 듣기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추구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 만일 돈이 넉넉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매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매일 어떻게 도를 추구할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국가, 도시, 기업, 가정, 심지어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까지 모든 만물의 성장과 능력의 발전은 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도에는 큰 도와 작은 도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도를 알 수는 없다. 어떤 분야에서 작은 도를 파악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큰 도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범주를 계속 확장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작은 도란 무엇일까? 자전거를 수리하는 작은 일에도 규칙과 도가 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수리법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간단한 이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경영에도 도가 있다. 만약 자전거 수리처럼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면 회사 운영도 더욱 쉬워질 거다. 큰 도는 얼마나 큰 도를 말하는 걸까?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운행에는 변치 않는 법칙이 있다. 만일 우주의 운행에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 도를 찾는다는 건 우주가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운행하는 법칙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해석해보자. 이 문장을 물질 만능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생의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거머쥐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복은 채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계속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감은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 물질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물론 이런 태도를 당장 기를 수 없는 만큼 그런 척 행동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 있는 척 행동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방향이 옳다면 결과는 상관없다. 공자처럼 마음속에서 도를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공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아주 길고 험난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을 알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면 최소한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될 테니 갈수록 경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분노의 씨앗을 잠재워라. 노나라 임금 애공이 나이 70을 넘긴 노년의 공자에게 물었다. 제자 중 누가 배우길 좋아합니까? 공자의 머릿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안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본받아야 할 배움의 자세이다. 여기에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라는 뜻은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한 사람의 화는 고양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사장이 기분이 좋지 않아 업무를 보고하러 온 부장을 질책했다. 이유 없이 욕을 먹어 기분이 상한 부장은 아래 직원에게 화풀이했다. 억울하지만 화풀이를 할 수 없었던 말단 직원은 퇴근한 뒤에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자녀를 꾸짖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어 화가 난 아이는 소파에 잠든 고양이를 발로 걷어찼다. 갑작스러운 구타에 겁을 먹은 고양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로 위를 달렸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전신주에 충돌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부장에게 까닭도 없이 화를 낸 사장이었다. 이것은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이다. 이 효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발산하면 그 화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를 설명한다. 부메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염된 감정의 사슬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이상 확산할 수 없다.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낸 첫 번째 사람이 없다면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수고로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 것과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기거나 시스템, 환경,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성향이 있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노여움을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여움을 옮기게 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건 역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이솝 우화의 여우가 등장한다.
지치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먹기 위해 손을 뻗어보지만 여우의 키는 열매에 닿지 못했다. 여우는 껑충껑충 뛰어보며 포도를 따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포기한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쉬어서 먹을 수도 없을 거야. 여우는 실패 원인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솝우화의 여우 이야기는 인지 부조화 원리를 설명한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초 믿었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 가령 여우는 분명히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열렸기 때문에 포도밭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정반대로 포도가 쉬어서 맛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원리다. 노여움을 쉽게 옮기는 것도 인지부조화 원리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좀 괴롭지만 반성하며 해법을 고민한다. 아내는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차분히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나라 애공이 제자 중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아내만 그렇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매일 공자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공부한 자공, 자로, 자장은 배우기를 싫어했던 것일까? 공자는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배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아내처럼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난관에 부딪혀도 노여움을 옮기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만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공자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안타깝게도 31세에 세상을 떠났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 현대인의 직장 생활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퇴근 후의 삶인 집에서는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가 노여움을 옮기지 않아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지 않은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하는 지혜로움을 갖춰라. 공자에게 지혜로움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길, 백성이 마땅할 수 있게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어짐에 관해 다시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길,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하니 어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귀신을 공경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귀신을 멀리하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공자가 귀신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백성들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일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귀신을 공경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미신에 빠지지는 말되 신적인 존재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이제 어짐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자가 대답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한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할 때 과정에 신경을 써야지 조급하게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어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의로움을 앞에 두고 이익을 뒤에 둔다는 의미이다. 이익을 따지는 일은 의로움을 먼저 실행한 뒤에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해내야 이익이 생길 것이니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일리가 있으니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공자는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떤 결과를 얻든 과정이 훌륭하다면 인정받을 만하다. 만약 이익을 얻고자 과정 따위는 무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언젠가는 그 과정에서 어긋난 일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일에서 좋은 결과는 단지 그 순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예법을 중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일의 절차에는 반드시 하나의 예를 지켜야 하며 그 순리를 지켰을 때 비로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자가 강조한 어짐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짐은 이익을 챙기는 일과 거리를 두고 있다. 어짐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